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크렘린은 외국인들이 러시아군에 복무하도록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포로들은 쿠바, 소말리아, 네팔, 인도, 시에라리온에서 왔습니다. 말리크는 눈에 띄게 쇠약해진 모습으로 러시아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막 붙잡혔습니다. 러시아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은 전 세계에서 신규 대원을 모으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부상당한 적군 병사 한 명을 방금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러시아인이조차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방금 보신 그 남자는,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을 틀리게 발음할 것 같지만 카헨다에 올라와 그 멜리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출신 23살 유학생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복을 입은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카헨다이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가장 기이하고 솔직히 가장 비극적인 부차 서사 가운데 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완벽한 창입니다. 모스크바가 문자 그대로 외국인들에게 러시아군을 위해 싸우고 죽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카헨다이는 원래 모스크바의 명문 고등경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러시아에 왔습니다. 모든 정황상 그는 전장을 찾은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크렘린의 병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자 모집자들은 그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돈과 안전한 복무를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투와는 먼 곳에서 하는 지원 업무라고 말이죠. 추가 유인책으로 그들은 러시아 여권을 빠른 절차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면 너도 우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에게는 꽤 영리한 거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휘청거리는 러시아 경제에서 받을 수 있는 높은 월급, 후방에서 하는 무해한 일,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민권이라는 상.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자포리자 지역의 소위 고기 분쇄기식 돌격에 던져졌습니다. 그건 사실상 자살 돌격이었습니다. 병력은 탁 트인 들판을 가로질러 요새화된 우크라이나 방어선 쪽으로 밀려나갔고 포병과 드론에 끊임없는 사격 아래로 내몰렸습니다. 자신들이 학살당하러 보내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카헨다이는 러시아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러시아 제503 근위 차량화 소총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 속에서 전진해 죽어야 했고 자신이 왜 싸우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행운을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수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 편에서 함께 싸우도록 강요했던 러시아인들에게 버려져 피를 흘리다 죽는 대신 말입니다. 하지만 카헨다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호의 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자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흑인 바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용병과 비교하는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엔 수백 명의 아프리카 남성이 모집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 수가 이미 수천 명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계약했지만 카헨다이처럼 대부분은 속았거나 납치됐거나 노골적으로 강제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살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헨다이는 우크라이나군에 살아서 붙잡혔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나머지에게는 한 번 고기 분쇄기에 던져지는 순간 생존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청년에게 러시아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다가 평균 소득이 그보다 훨씬 낮은 나라에서 한 달에 2,000달러를 제안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집에 돈을 보내고 어쩌면 새 삶을 시작할 만큼의 돈 말입니다. 모집자들은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약속합니다. 경비 근무, 물류 업무, 어쩌면 트럭 운전 정도라고 말이죠. 물론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고 계약하지만 머지않아 자신들이 최전선의 포탄바지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선택의 환상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납치되거나 강압당하거나 협박당해 복무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사무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인 신병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징집됐습니다. 사무엘은 카메룬에서 훈련받은 과학자였고 토지와 지적 그리고 토지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에 갇힌 많은 젊은이처럼 그는 더 나은 것을 위해 떠나길 꿈꿨습니다. 그 기회는 친구 파트리스가 알려준 해외 취업 알선 기관을 통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운데에서의 빠듯한 삶에 지친 사무엘은 승낙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훗날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고 부를 여행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기관은 그가 취업 비자로 러시아에 가게 될 것이며 월급이 너무 좋아서 그와 어머니가 서류와 여행비를 마련하려고 250만 CF의 2프랑, 그러니까 약 3,800유로를 긁어 모았다고 말합니다. 모집자들은 군사 캠프에서 돌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업무 설명은 일부러 모호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의 여권이 러시아 여권으로 바뀌어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사무엘은 파트리스와 다른 카메룬인 3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 대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칼라시니코프였습니다. 부엌 대신 그는 훈련소에 배치되어 북아프리카인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 즉 똑같이 속아 넘어온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 내밀어진 계약서는 러시아어였고 누구도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들에게 쓰일 돈의 일부가 러시아 장교들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갔고 그들이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약속된 임금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여전히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고 카메룬 대사관에 연락하려 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에서 복무하는 카메룬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추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것은 인신매매 은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특히 인도가 러시아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수십 명의 자국민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카메룬 정부가 침묵하는 것을 보며 정부의 공모를 비난했습니다. 사무엘만 이 악몽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다른 아프리카인들과 친해졌고 그들은 가족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아기를 아는 한 여성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된 남편 소식을 애타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의 친구 파트리스는 죽었고 4명의 아이를 남겼습니다. 야운데에서 그 비행기에 올랐던 5명 중 3명은 죽었습니다. 1명은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고 사무엘만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주가 지나고 또 주가 지나면서 그는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러시아의 악몽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오기 전까지 평생 총을 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거부하면 고문하겠다는 위협 아래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후퇴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장비, 사실상 무훈련 상태에서 사무엘은 드론과 지뢰가 사람을 찢어발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첨단 장비를 자기들끼리만 쓰면서 아프리카인들을 아무것도 없이 앞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몇몇 메시지와 영상을 기자에게 몰래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상황의 절망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그들은 우리에게 자살 임무를 가라고 합니다. 나는 가지 않기 위해 총을 내려놓을 겁니다. 아마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내 목숨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이미 드론 공격으로 한 번 부상했는데도 곧바로 다시 최전선으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걷기만 할 수 있으면 다시 보내버립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캠프에 남아 흑인과 외국인들을 앞으로 보내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전달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침묵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붙잡혔는지 아니면 러시아의 전쟁 기계 속으로 더 깊이 강제로 끌려 들어갔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운명과 카엔다이의 포획은 모스크바가 병력이 너무 절박해 외국인들에게 애원하고 협박하고 태워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이지리아인, 세네갈인, 카메룬인, 우간다인, 소말리아인, 목록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조용히 그리고 절박하게 구축한 것은 숨겨진 다국적 군대입니다. 러시아의 모집자들은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중동이든 라틴 아메리카든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총알을 대신 맞고 모스크바의 대의를 위해 죽어줄 또 하나의 몸뿐입니다. 사실 카엔다이가 붙잡히기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싸우던 24살 중국 국적자를 포로로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중국에서 전투원을 모집하는 체계적인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최소 155명의 중국인이 이미 러시아군에 복무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모집 광고 중 하나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자다. 남자답게 살아라. 그들은 최대 21,000달러의 계약금과 매달 2,400달러의 급여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푸틴이 김정은과 맺은 거래는 수만 명의 북한 병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김정은은 텔레비전에서 눈물과 추모 의식을 연출한 대규모 애국쇼를 벌인 뒤 조용히 더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푸틴을 만족시키는 기회입니다. 러시아에게는 그저 전투에 던질 몸이 더 생기는 것뿐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인도조차 이 수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수십 명의 인도인이 속아 러시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젊은이들이었고 러시아에서 일자리나 수상한 사립대학 입학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긁어모아 중개인에게 주고 공부하거나 호텔업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할 것이라 생각하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이 압수됐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들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소식이 뉴델리에 전해지자 엄청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들들이 남의 전쟁에서 싸우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소 4명의 인도인이 전사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와 굴욕 속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 본인이 이 문제를 푸틴에게 직접 제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직후 약 15명에서 20명가량의 인도인이 제대해 귀국했습니다. 그 대화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블라디미르, 우리 국민을 당신 전쟁에 쓰려고 납치하는 걸 제발 멈춰주겠나. 공식적으로 크렘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200명의 네팔 청년이 불법적으로 모집되어 러시아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국내 반발이 너무 커서 카트만두는 진상이 드러난 뒤 자국민이 러시아로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것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스리랑카인들이 그중 상당수는 내전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들이었는데 높은 급여 약속에 이끌려 합류했습니다.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한 뒤에야 콜롬보가 개입해 러시아의 자국민을 빼가려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상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어 단 한 명의 학생이나 노동자라도 러시아 땅을 밟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면 여행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퍼뜨려 주실 차례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자기 인구를 쓰지 않을까요? 왜 국내에 1억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도 해외로 나가 외국인을 속이고 납치하며 구걸하듯 병력을 끌어오려 할까요? 이 답을 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봐야 합니다.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는 러시아군의 정예, 최고 중에 최고를 투입했습니다. 계약병, 정예공수부대, 스페츠나츠 특수부대 말입니다. 계획은 며칠 안에 키 이후로 밀고 들어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맹렬하게 맞섰고 전쟁은 잔혹하고
끈질긴 소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중반쯤에는 수천 명의 직업 군인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초 빌로호리우카 근처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전투를 보십시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지옥 같은 지역으로 건너기 위해 폰툰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보고에 따르면 다리가 올라가자마자 중포와 공습이 그것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부대에서만 차량 30대가 파괴되고 40대가 손상되어 보병과 장갑 전력을 따로 계산하기도 전에 그 도하에서만 총 70대를 잃었습니다. 다른 추정은 거의 대대 전체가 괴멸됐다고 말합니다. 대략 550명 가운데 48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반격은 러시아를 수개월 동안 점령했던 광범위한 지역에서 몰아냈습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심각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방 분석가들은 첫 해 말까지 러시아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면 15만 명을 훌쩍 넘고 20만 명에 가까워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1년 동안 잃은 병력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 10년 동안 잃은 병력보다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직업 군대를 태워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평시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급여와 가끔의 소규모 파병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식 전쟁 중 하나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022년 늦여름이 되자 푸틴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더 많은 병력을 빠르게 찾아내든가. 2022년 9월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했던 일을 했습니다. 부분 동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비역과 건강한 남성들을 징집해 전열을 보충하는 군사 소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처음 있는 동원이었고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국가가 직업 군인과 자원자를 전쟁에 보내는 것과 평범한 남자들을 길거리에서 끌어내 소총을 쥐어주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들었던 전쟁으로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터졌습니다. 다게스탄 같은 곳에서는 분노한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관료들에게 달려들어 아들들을 포탄바지로 만들게 두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다게스탄과 브랴티아 같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분노가 컸는데 이미 계약병 가운데서도 불균형적으로 높은 사상자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쿠티아와 시베리아에서는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증집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푸틴 발표 직후 단 하루 만에 38개 도시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이 구금됐습니다. 평소 시위가 드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동원 반대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는 오래가지 못했고 거의 시작하자마자 진압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가장 큰 결과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대탈출이었습니다. 발표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의 징집 대상 남성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국경으로 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만 거의 9만 8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조지아 검문소에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정체가 생겼습니다. 예레반, 이스탄불, 두바이, 비자가 필요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항공편이 매진됐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동원 이후 몇 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남성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끌려가기보다 해외에서 난민이 되거나 적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서 버티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는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가장 큰 탈출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피하려 했습니다. 집에서 팔을 부러뜨리는 법을 검색하는 구글 검색량이 러시아에서 급증했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학적 면제를 받기 위해 자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자녀의 아버지가 면제된다는 소문을 믿고 한부모 여성과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생 유예를 받으려고 가짜 대학 과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징집 사무소가 의문스럽게 불타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기록을 없애고 소집을 늦추려 했던 겁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누구든 붙잡았습니다. 경험 없는 남자들, 중년 가장들, 심지어 만성 질환자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건드리지 않겠다던 학생들이 소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렇게 동원된 러시아인들은 헤르손과 루안스크 같은 곳에서 전선을 붙들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훈련이 거의 없었고 무기와 장비가 부족했으며 싸울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동원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늦추고 일부 전선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푸틴의 인기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중의 신뢰는 흔들렸고 또 다른 동원 가능성이 러시아 사회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푸틴은 대규모 동원을 한 번 더 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병사를 얻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바그너, 죄수들, 그리고 외국인 모집이 등장합니다. 사실 공식 동원 이전부터 러시아는 도시 중산층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투원을 늘리기 위한 그림자 노력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교도소를 직접 돌며 수감자들을 용병군에 모집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달콤한 거래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6달간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살아남으면 완전한 사면과 즉각적인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디에서도 벌기 힘든 좋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영웅이 되고 가족이 후한 보상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향후 10년을 감방에서 썩는 것과 전투에서 목숨을 걸어보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면 선택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을까지 바그너는 약 4만 명의 죄수를 모집해 전선 부대를 보강하고 돌격 작전을 선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들은 소모품처럼 취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총 알바지로 쓰이도록 파도처럼 밀려나갔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죄수 부대는 인간적 대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방어선을 떠보기 위해 반복해서 전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략 4만 명의 죄수 가운데 최소 2만 명이 바흐무트 전투에서만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약속된 자유를 볼 만큼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보상금에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시신 봉투이거나 더 나쁘면 시신조차 없는 실종자 명단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바그너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죄수는 언제나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더 이상 없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3년 초가 되자 바그너는 러시아 교도소를 나스톨카 철저히 비워버려서 러시아 국방부가 더 이상의 죄수 접근을 막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바그너의 권력 팽창에 대한 질투도 있었고 교도소가 실제로 비어버렸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 차관은 교도소 수감자 수가 전쟁 전 약 42만 명에서 역사적 최저인 26만 6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15만 명이 넘게 감소한 것입니다. 이제 바그너는 새로운 고기, 즉 신병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국인 모집이 본격화했습니다. 바그너는 해외 모집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시리아,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에서 활동하며 광산을 지키고 현지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미 계약과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바그너는 시리아 전투원들을 모집해 우크라이나로 오면 높은 급여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수의 시리아인이 오긴 했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은 특히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바그너의 작전에 투입되어 추가 모집에 활용됐습니다. 바그너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어디서든 외국 전투원을 긁어 모아 큰 급여를 약속하고 러시아가 몸이 필요한 분쟁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영하거나 죽으면 러시아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바그너의 실패한 반란과 8월 프리고진의 비행기 추락사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의 모집 전술을 열심히 인수해 제도화했습니다. 그들의 첫 조치 중 하나는 외국인이 러시아 군대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든 것입니다.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에 1년 계약으로 복무하기로 동의한 모든 외국인을 러시아 시민권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입되는 숫자는 모스크바가 필요로 하는 규모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공식 모집자와 비공식 그림자 모집자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20개가 넘는 나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집센터를 세우거나 현지 중개인을 매수해 신병을 끌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에는 고임금 일자리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러시아에서 경력 불필요라는 시기였습니다. 광고는 2,000달러의 계약금, 월 2,000달러가 넘는 임금, 그리고 시민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러시아에서 건설 일이나 공장 일을 한다는 구인 광고에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러시아어였고 그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서명한 것은 입대 서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힌 뒤 드러난 시에라리온 출신 남성 한 명은 고향에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믿고 모집자에게 수수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관료들은 서류를 밀어넣고 서명할 곳을 가리켰고 그는 그것이 취업 서류라고 생각해 그대로 서명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군복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야 자신이 러시아군에 속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룬 출신장 오나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샴푸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오히려 사실일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장은 도착하자마자 구금됐고 사실상 1년 군 복무 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로 엇발아졌습니다. 그는 최전선에 배치됐고 어느 순간 그가 있던 건물이 포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잔해 아래에 6날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그를 발견해 포로로 데려갈 때까지 6날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온 사람들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네갈 출신 노동자 말리크는 정식 취업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업무 배정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바 프로젝트는 러시아군이었습니다. 말리크처럼 수천 명이 비자를 통해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교도소가 바닥나자 크렘린은 다음 소모성 인력풀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거대한 인구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단기 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체류 기간을 넘기기도 합니다. 보통 국가라면 추방하겠지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FSB와 지방당국이 이 사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입대해 싸우든가 비자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처박히든가 그리고 충분히 오래 버티며 거부하면 끝없는 신문과 학대와 고문으로 결국 굴복할 때까지 꺾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 죄수, 학생들이 러시아 군복을 입게 되면 가장 잔혹한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임무에 던져집니다. 미끼로, 포탄바지로 더 가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보호하는 인간 방패로 쓰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에서 약한 유닛을 앞세워 적의 사격을 끌어내는 전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인간의 목숨이 걸린 현실입니다. 당연히 어떤 외국인 신병들은 이런 자살 임무에 참여하길 거부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불복종 처벌은 가혹합니다. 그들은 소련 시절에 차단 부대 같은 것을 되살려 허가 없이 후퇴하는 탈주자나 후퇴자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바그너는 명령을 주저하거나 거부한 용병을 대형 망치로 처형하거나 머리에 총을 쏘아 처형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도망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을 붙잡고 나는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 전선 뒤에 갇혀있고 매 순간 감시받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순간조차 누군가가 지켜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중립지대로 향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운 좋은 소수는 우크라이나 측에 항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들에게 우크라이나 드론이나 병사는 적이 아니라 구조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며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합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 신병이 자발적 침략자라기보다 러시아의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항복은 실제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안전하게 항복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포로가 된 뒤에도 악몽이 계속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용병 활동은 불법이며 정부는 정치적으로 얽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귀국은 수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사람들을 되찾으려 나설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크렘린은 포로가 된 조종사나 정보장교를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합니다. 하지만 잠비아인이나 우간다인 같은 평범한 전쟁포로 한 명쯤은 모스크바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외국인이 자신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런 외국인 신병들은 전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총알을 대신 맞고 분쇄기에 들어갈 고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제가 비인간적으로 들리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훈련이 부족한 외국인 수천 명이 전선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서 전세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참호 하나를 조금 더 오래 지키며 작은 전투를 연장하고 러시아 부대가 재정비할 시간을 벌고 우크라이나의 로켓이나 포격을 한 번 더 흡수하는 정도입니다. 그들이 기동이나 숙련으로 러시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존재는 해결책보다 문제를 더 만들기도 합니다. 언어 장벽, 낮은 사기, 높은 탈영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관점에서는 이런 신병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또 한 번의 동원을 늦추기만 해도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징집병이 죽어 국내에서 프로테스트를 촉발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이 최전선에서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러시아 군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상비군과 더 많은 전차, 더 많은 항공기, 더 큰 인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크렘린이 교도소를 긁어모으고 학생들을 강압하고 대륙 건너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끌어와 전선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 있는 초강대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모드의 행동입니다. 또한 푸틴이 모스크바에서의 전국적 강제 징집이나 계엄 같은 체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려 얼마나 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그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의 정치적 역풍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외국인을 소모하며 전쟁을 풀어덜 것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여전히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완전히 모빌리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이 계속 쇼핑하고 계속 출근하고 삶이 정상인 척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 노동자 그리고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누구든 납치당해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의 참호로 던져집니다. 사기라는 관점에서 저는 푸틴이나 러시아 고위 장성이 예를 들어 우간다 유학생 12명이 실패한 돌격에서 폭사하는 일 때문에 잠을 설치리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목숨은 값싼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 전차 부대가 살아남고 블라디미르주나 코스트로마주 같은 곳의 러시아 예비역이 같은 자살 임무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선례입니다. 세계가 이것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는다면 내일 다른 불량 국가가 같은 일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독재자가 내일 외국인 노동자나 학생을 받아놓고 그들이 동의한 적도 없는 전쟁에
강제로 내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교육과 노동교류의 원칙 자체를 훼손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거대한 해외 노동자, 디아스포라에 의존합니다. 남아시아 노동자 수백만 명이 있는 걸프 국가들, 그리고 대규모 국제 학생 흐름을 가진 서방 국가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문명 사회로서 그런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자국 영토의 외국인이 징집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발상을 심어줍니다. 세계는 그 문이 열려있는 채로 남아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에도 외국인 군단이 있지만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단은 자원자들로 구성됩니다. 미국, 영국, 조지아 같은 민주국가 출신들, 그리고 벨라루스의 반체제 전투원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납치되거나 속아 넘어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키이우는 훈련되지 않은 자원자들의 입대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군 경력자이거나 강한 반권위주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역할을 부여받고 우크라이나 부대에 통합되며 선택에 의해 그곳에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외국인 신병들은 이념적 동기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협박, 거짓 약속 또는 납치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순전히 생존 본능이나 참호 옆 사람과의 연대감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남으려 애쓰며 약속받은 급여나 여권이 언젠가 도착하길 바라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6달이나 1년을 살아남더라도 러시아는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일은 없습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그들은 또다시 최전선으로 밀려납니다. 죽거나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강압은 병사들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없는 병력들이 집단으로 대규모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건 잘한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믿지 않았던 대의를 위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우호 국가들에 더 크게 의존해 병력을 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곳에서 이념적 자원자를 끌어오거나 이란과 북한처럼 핵 기술, 돈 같은 대가를 위해 자국민의 피를 거래할 나라들과 거래하는 방식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용병과 외국 보조병에 의존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병력이 바닥날 때 제국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로마는 말년에 그랬고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대전에서 식민지 연대를 크게 의존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절박해지자 인도 군단이나 프랑스인 SS 자원부대 같은 비독일인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돌아보면 이 장면은 유독 눈에 띌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너무 절박해 전 세계를 뒤지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속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에게 러시아에 참호해서 죽어달라고 애원했던 순간 말입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